자, 문화재로 배우는 근대 이야기. 지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보자.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돼요. 아, 그 책에서는 살짝 우리가 몰랐던 역사 같은 것들도 짚어주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만행들이 되게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음, 그 저는 이 책에서 일본이 제주도에 그 경락고나 이런 비행기 놓는 곳을 만들었다는 걸 몰랐는데 선생님은 이 책에서 새로 알게 되신 게 있으세요? 네, 저도 지금 제아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11단원 침략 경제의 상처를 품은 곳 제주도 일제 군사 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제주도를 이렇게 일제가 이렇게 뭐야 항공기지 이렇게 만든 것들을 전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확인했고 또 지난번에 제주도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제주도에서 직접 그런 곳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그런 어,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그런 역사까지 갖고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음, 책에서는 살짝 학교를 다루는 챕터가 하나 있는데 이화학당, 배제학당 등 많은 학당들이 요즘은 살짝 그 대학교나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뭐 예전에 이런 학당에 다녔다면은 자기가 이 미래에 있는 걸 알고 여기 학당에 다녔다면은 학생들에게 뭐라고 막 이렇게 학당을 안 다니려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격려의 말씀을 하고 싶은지 저는 뭔가 살짝 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 당시에는 희귀한 거였고,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공부하라고 말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네, 저도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으니 그 도전해보라고 뭐 도전하는 사람만이 뭘 성취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들이 물론 약간의 리스크 위험 부담은 있지만 하지만 또 남들보다 먼저 하는 것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도 권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학당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서양에서 오는 뭐 문화, 그냥 아니면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 이때 살짝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본이 이런 거를 뭔가 문화를 발전하기 위해서 저는 안 넣어줬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발전하셨던 거라 생각하시는지. 안녕하세요. 어서 와. 어,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나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일본이, 뭐, 예를 들면 뭐 철도를 놔주고, 뭐 학교 시설 같은 걸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한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까? 네, 조선을 발전시킬 이유가 없었는데, 네, 어,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일본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조선을 근대화시킨 게 우리 일본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발달시키는데 큰 공로를 했다. 그러니 오히려 조선은 일본에게 감사해야 된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도 그 철도 이야기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철도 같은 것들을 깐 이유들이 결국은 일본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들을 수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조선에서 필요한 식량이라던가 이런 것들, 자원 이런 것들을 쉽게 자기들의 나라로 가져가기 위한 어떤 그러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본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밀립 대학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조선에도 대학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일본이 조선에 대학을 처음에 설치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교육을 시키긴 하는데 낮은 수준의 교육만 시키고 높은 수준의 교육은 시키지 않아서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나게 되는 것들은 경계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평등하게 대우해줬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이용해 먹는데 필요한 정도까지만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뭐 쉽게 말하면 야 너네는 학교도 없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초, 중, 고등학교까지는 만들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거라도 너네들은 감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근데 우리를 그렇게 한 게 결국은 너네들 뭐 잘 부려먹기 위해서 노동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심지어는 너네가 대학교나 이런 걸 세우지도 못하게 하지 않았냐. 라는 점에서 너희들의 그 순수한 의도는 아니지 않냐라고 우리는 다시 또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일본이 그 대동아시아 쪽을 패권에 잡기 위해서 조선을 또 지배하기 위해서 서강의 강한 나라들과 살짝 지들끼리 회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 이 일본이 어떻게 이 그 1800년대 이쯤에 동아시아의 최강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일단 성현이가 들어왔으니까 성현이가 먼저 발표해 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패권을 일본이 잡게 되었는데 어떻게 일본이 1800년대 그 동남아시아의 패권을 잡게 될 수 있었을지 자기의 생각을 역사적인 거로 있긴 한데 일단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표해 줘. 그냥 진짜 먼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진짜 그냥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시요? 개방? 아니요, 그 음, 있었는데 어쨌든간에 제일 먼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약간 식민지 같은 것도 약간 서양 그쪽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 강해진 게 아닐지. 선생님은 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일본을 폄훼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일본 수준이 만약에 70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맨날 뭐 50점, 40점으로 깎아가지고 낮춰보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즉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갖고 있는 우수성이라는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땅도 넓고 인구수도 많고 그런 어떤 잠재적인 능력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우연이지만 그 당시에 그 뭐야 타이완인가 쪽으로 가려고 하던 그런 그 배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일본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포르투갈 상인이 있다가 뭐 그 총을 전수해주고 근데 그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국지 정세가 어떻게 변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청나라의 몰락을 뭐 생각을 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나 뭐 영국 뭐 이런 것들과 적극적인 어떤 그런 교류들 그리고 그 자체 내에서 뭐 막부로 나눠 싸우다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그 아시아에서 어떤 그런 패권을 차지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좋은 일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시 물론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여러 나라들이 다 제국주의로서 식민지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본도 그런 걸 보면서 자기들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제국주의 어떤 그런 그 것들을 그대로 따라했었는데 과연 그 길밖에 없었나? 제국주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그런 방안으로 그 제국주의에 맞설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점에서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가장 그 흥미롭진 않고 뭔가 살짝 반쯤
하나 있었던 걸로 읽었던 게 바숫가락까지 다 가져가지요 이 챕터였는데 중앙 척식 주식회사라는 중앙 척식 주식회사가 조선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막 땅을 뺏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땅을 뺏어가다가 이제는 그냥 만주까지 진출해서 만주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살짝 이제 문화 통치를 한다고 했고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뭔가 빼앗고 이러는 상황이 많아진 것 같아서 뭔가 살짝 슬프게 읽었는데 그 선생님은 여기서 가장 뭔가 힘들게 읽거나 아니면은 일본에게 가장 뭔가 항의하고 싶었던 챕터가 있으세요? 성현이 먼저 하고. 네, 서연이가 먼저 하는. 나도 일단 똑같이 밥 숟가락까지 다 가져가시오 이 부분이 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 이 핑계를 대면서 국민들을 괴롭힌 게 제일 근데 저는 뭐 그 부분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여기 총칼을 앞세운 조약에서 중명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막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그런 당시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결국 그 힘없는 나라가 겪게 된 어떤 그런 서름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그 우리나라 신하들 중에 일본의 편에 섰던 어떤 그런 사람들의 태도들이 물론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일본의 편에 서는 것들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마음 아픈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일본이 이제 거의 조선에 지배하고 있을 때 한성을 이제 다 뜯어 고치잖아요. 그성 윤곽도 없애고 성 안에 창경궁이나 이런 거 창경궁 안에 창경원으로 동물원도 짓고 식물원도 짓고 조선 총독부로 금정정도 가리고 그리고 사대문 중에서 그 돈이문이랑 숙정문은 없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흥행지문이랑 숭례문 그거는 없애지 않고 그 일본 장수가 들어왔다고 없애지 않았는데 일본의 이런 살짝 일본이 했으면 안 부시고 조선에 뭔가 이게 있으면은 부신다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현이가 먼저 말해줘. 어, 뭐 당연히 마음에 안 들고 그러지. 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그 뭐 일본이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다는 점에 있어서 물론 당연히 규탄하고 잘못을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이 그 성을 그 무너뜨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성을 쌓고 이렇게 한 것들은 옛날 그 방식 즉 자동 그 뭐야 그 자동차 중심의 어떤 그런 도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소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닐 때 어떤 그런 교통량이 별로 없을 때 어떤 그런 방식에서는 성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만 하지만 이제 그 근대화된 도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놓고 봤을 때 뭐 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그 도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그 바람직한 건가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그 성을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한 것들이 과연 그것들이 꼭 그 나쁜 걸로 볼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뭐 조심스럽게나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스님 얘기가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감정을 섞어서 보는 거.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했다. 그건 일본이 나쁜 놈이다. 라는 감정을 섞어서 보면 일본이 무슨 일을 했다 하든지 간에 다 나쁜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현이하고 재하가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재하가 성현이한테 초콜릿을 줬어. 그럼 성현이가 뭐라 그래? 저 자식 나 이빨 썩게 하려고 초콜릿 준다고.
저 자식 나 뚱뚱하게 해주려고 당 높이려고 건강해지려고 초콜릿 준다고 저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걸 네. 감정을 실어서 보면.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좋은 감정이야. 재하와 송현이가 좋은 감정이야. 그러면 역시 재하밖에 없어. 야, 역시 이 초콜릿을 선물해주고 야, 역시 최고다. 야, 인생 정말 초콜릿처럼 달콤하다.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냥 팩트는 그냥 뭐예요? 재하가 성현이에게 초콜릿을 좋다는 어떤 그런 팩트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해석을 할 때 물론 이제 어떤 그 입장과 관을 갖고 해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혹시나 우리가 그것들을 감정을 실어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면을 못 보는 건 아닌지 혹시 지나치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도 함께 봐야 그 일을 제대로 잘 파악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일본이 우리 우리나라를 침략한 거에 한술 더 떠서 미국의 태평양 전쟁을 이제 진주만의 기습함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는 태평양 전쟁이 아닌 대동아 전쟁으로 이 전쟁을 합리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어쨌든 전쟁은 합리화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의 언론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이렇게 전쟁을 치렀는데 이제 어쨌든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됐는데 이제 미군이랑 소련이 들어와서 38선으로 나뉘고 되는 건데 여기에서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일으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현이가 먼저 말해봐. 어, 글쎄, 일단, 너무 좀 약간, 아무리 그때 막 엄청 그렇게 힘이 그랬다고 해도 좀, 약간, 오버해서 간 게 아니었나. 선생님은 네, 지금도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나라는 그 미국과 뭐 아주 절친한 우방이기 때문에 미국의 시각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국민들의 어떤 심적인 마음들은 대부분 다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러시아가 침략을 일으킨 전쟁이라고 우리는 바라보는 것들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반면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되어서 다른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고 자기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들에게는 러시아 입장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알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도 당시에 일본이 제국주의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여기 책 134쪽에 보면 자, 134쪽 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성현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 그러나 대동아 전쟁은 얕은 속임수였어요.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전쟁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지요. 게다가 영국과 미국은 일본의 중국 공격을 반대하여 석유 수출을 끊어버렸어요. 일본은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지하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를 차지하려 했어요. 동양 평화를 내세우며 한국을 강제 점령한 것처럼 서양 세력을 몰아내고 아시아 국가들끼리 똘똘 뭉쳐서 다 같이 잘 살자는 대동아 공영을 핑계로 동남아시아를 침략했던 것이죠. 아,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그랬더니 이제 그 동남아시아를 둘러싸고 누구와 이제 격돌하게 된 거예요? 미국. 미국, 미국과 싸우게 된 거예요. 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과 일본은 서로 밀약을 했어. 즉 미국이 어디를 먹고 미국이 필리핀을 하와이, 먹고 필리핀, 필리핀을 필리핀, 먹고 일본이 어디를 먹고 조선. 조선을 먹고 서로 나눠 먹자라고 합의를 했던 거야. 그때까지 미국과 일본은 친하게 지냈어. 근데 일본이 점점 뭐야 세력을 넓혀가면서 쉽게 말하면 필리핀도 일본이 뭐 하려고 했던 거야. 먹으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과 일본이 서로 이제 뭐예요?
틀어진 거지. 네. 또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이 어느 정도까지 커지는 거는 인정이야. 근데 더 커지는 거는 못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 정도 먹는 것까지는 인정. 근데 중국까지 먹어가지고 일본이 너무 커지면 미국의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근데 더 커지려면 결국 뭐라는 거야? 중국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네. 그래서 지금 선배하고 쟤하고 성현이하고 셋이 있을 때 선배 입장에서는 쟤하고 성현이가 싸우는 게 이익이야. 왜? 쟤하고 성현이가 한 팀 먹고 나한테 덤비면 내가 뭐 하니까 불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싸우라고 이렇게 부추겨. 그래갖고 그런데 그래서 재하가 좀 약하다 싶으면 재하를 도와줘. 그래서 재하가 도와줬더니 재하가 막 힘이 세져갖고 성현이를 다 뭐 하려고 그래?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럼 선배가 재하가 성현이를 다 잡아먹는 거 그냥 가만히 놔둬? 아니. 아니란 얘기야. 이제는 누굴 도와준다는 거야? 성현이. 성현이를 도와줘서 성현이가 오히려 재하를 또 하기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한단 말이야.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선배가 하는 일들이 짓이 뭐야 재하를 배신한 거냐 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얘기야.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일본이 나쁘고 미국과 영국은 좋은 거냐 아니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뭐한 놈들이냐 똑같은 놈들이냐 똑같이 그냥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 것뿐이냐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른바 명분이라는 게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국가의 이익, 한반도의 이익을 중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해야 되느냐 라는 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부분들에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일본 이 책 저자가 갖고 있는 그 관점은 그럼 어떠한 관점인가? 또 그런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그 볼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또 지향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입장을 추구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물론 이제 일본이 그렇게 이 전쟁을 막 대동아 전쟁으로 규정하고 했던 어떤 그런 이유들은 결국은 일본 제국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일본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어떤 그런 전략적 조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당시 일제가 커지면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책의 저자와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주의를 몰락시키고 무너뜨리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일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라는 국가적 입장을 벗어나서 민족적 입장을 벗어나서 객관적 입장이라든가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일들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점들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성현이. 이제 일본이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배하는 동안에 이제 우리를 그 근대화 시켜줬다고 이제 자기네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요즘까지도 그 하버드 무슨 뭐였지 그런 문서 같은데도 뭐냐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는 한 기간 동안에 이제 조선을 근대화 시켜줬다 이런 내용들이 약간씩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제 하는데, 음, 제가 너는 이제 이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뭐든지 식민 지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것도 폭력이고 우리나라의 살짝 그런 의견 따위는 다 무시하고 일본인이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만약 일본의 상황이었다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일본을 강압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해. 그러면
여기 그 고종 이제 고종 황제가 아니 이때까지는 고종 왕이 그 뭐냐 일본한테 그 일장금기 전에 일본한테 간섭을 당할 때 이제 뭐냐 힘이 센 주변국들 있잖아. 청나라, 러시아 이렇게 좀 친해지려고 하고 좀 그런 식으로 했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한 고종의 이제 결정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음, 고종이 그러니까 질문을 살짝 못 들어서 고종이 어떤 선택을 했다고? 그 뭐냐 일본한테 간섭을 받을 때 이제 청나라랑 러시아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약간 친해지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청나라랑 러시아한테 했었잖아. 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일을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결정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은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살짝 러시아, 중국이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 지배 살짝 그런 거를 받기 전이었잖아.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다면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식민 지배를 하지 않았을까? 네,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재환은? 그 당시 네가 고종이었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음, 나 고종이었다면은 살짝 뭔가 걔네가 우리를 지켜주는 방향만 있는 게 아닌 우리나라의 사업권을 그 일본 식민 지배 받기 전에는 철도 이런 사업권 같은 거를 일본이 가져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사업권 같은 걸 주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일본을 살짝 몰아내 달라고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종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근데 고종은 음, 살짝 그냥 러시아 뒤에 몸을 숨기기만 했지 음. 막 아광파천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중국은 이미 일본이랑 텐진 조약 이런 것도 맺고 둘이 군대를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근데 러시아는 괜히 도와줬을까? 러시아는 뭔가 원한이 있겠어. 러시아도 그 한국의 어떤 개발권 이런 것들을 따내고 약속받고 그런 것들 아닐까? 자, 성현이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성현이 아까 질문했었는데, 성현이는? 어, 전 잘 모르겠는 게 이제 그냥 가만히 냅두면 이제 일본한테 거의 먹힐 게 뻔한데 또 러시아나 이런 쪽에 도움을 받아서 만약에 일본을 좀 물쳤다 이런 식으로 해도 이제 그럼 청나라나 러시아가 그걸 이용해서 조금씩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 떼먹고 해서 좀 점점 이제 식민지 같이 그렇게 어차피 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전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 자, 러시아가 침략을 할 걸 알고 있었어. 네. 음? 자, 그 전에 그 러시아가 침략의 빌미가 뭐였냐면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가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토. 나토, EU와 편먹겠다고 하는 바람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EU와 편먹었을 경우에 자기들이 고립된다고 생각했거든. 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입장에서 뭐야 자기 편 또는 자기 아우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우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의 잠재적인 적과 편을 먹는다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주장은 그 도저히 뭐 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와 내가 너한테 편먹기를 하지 않겠다 라고 했다라면 그 전쟁이 나지 않지 않았겠냐라는 시각도 있거든. 또는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유럽 나라들에 대해서 호소하잖아. 우리를 도와줘라. 만약에 우리가 무너지면 유럽에게 위협이 된다. 그러니 우리에게 군사 지원을 계속 해달라. 그리고 러시아를 뭐 어떻게 해달라. 경제
봉쇄를 해달라라고 계속적인 어떤 그런 그 외교적 노력들, 이런 국제사회 호소들, 이런 걸 통해서 그 문제들을 지금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잖아. 그렇다고 봤을 때 고종이 그 당시에 행한 그런 일들이 과연 어떠한 잘못이 있었나, 어? 더 나은 대안은 무엇이었나, 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따져볼 요소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자, 뭐, 이렇게 머리 만지고 있었는데 아까 음, 머리가 떠가지고. 음. 자, 지금 생각하기에 성현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 지금처럼 전쟁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아니면 뭐 또 다른 제3의 길, 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지금이라도, 뭐 러시아에 그냥 항복해가지고 이 회담을 땅 떼어주고 회담해서 더 이상 그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전쟁의 고통이 그 멈추도록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결사항전 끝까지 계속 싸워야 하는 것인지. 오늘 아침에 음, 살짝 뉴스에서 음, 또 한 시체 막 400구 정도 발견된 뭔가 학살된 그런 뭔가 그런 게 발견됐다고도 하고 음, 살짝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살짝 우리가 아니, 살짝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고 살짝 북쪽 전장에서는 이기고 있다고 하더라고 살짝 미군의 음, 도움을 받아서 음, 근데 국민들의 생명을 이렇게 많이 앗아가면서도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게 옳은 일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권위를 살짝 낮추더라도 땅을 뺏기더라도 살짝 국민들을 살 수 있게 하루라도 한 명이라도 더 죽기 전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살짝 근데 그것도 땅을 뺏기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에게는 살짝 러시아의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됐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음, 살짝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게 마냥 항복을 할 수도 없고 계속 전쟁을 해도 애매하고 음, 살짝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음. 그치, 그 애매한 것들이 그 결정이 어려운 거지. 근데 이제 그 지도자는 결국은 그 결정을 자신이 해야 되고, 그 결정에 따른 그 부분들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져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들이 100대 0의 결정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좋고 다 나쁜 결정은 없다는 거야. 결국은 좀 더 나은 결정을 하는 거지. 뭐 60대 40의 결정을 했다. 그 내가 60을 선택했어. 하지만 60은 가였지만 40은 잃기 때문에 그 40 잃은 거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60을 잃을 수 없으니 40을 포기하고 나도 60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결정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부분도 있는 거지. 성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아? 사실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뭔가 게임 자체가 좀 안 되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계속 버티고 있는 걸 보면은 솔직히 뭔가 러시아가 좀 일부러 확 이렇게 세게 안 하고 뭔가 일부러 질질 끌면서 이렇게 일부러 좀 질질 끌면서 약간 항복을 유도하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그냥 어차피 러시아한테 그렇게 질 바에는 그냥 피해를 최소화를 해가지고 그냥 먼저 항복을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음. 자, 그 성현이의 그런 판단의 그 기본 전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그 막강하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우크라이나 뒤에는 서방과 미국의 절대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플러스 서방 플러스 미국의 지원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갖고 본다라면, 좀 그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과연 러시아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건가? 러시아가 또 다른 견해로는 러시아가 오히려 뭐 며칠 만에, 한 달 만에, 뭐 3일 만에 끝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호언장담했었는데, 이렇게 길게 진행이 되고, 아까 제아가 말했듯이 오히려 역전의 어떤 그러한 그 기미도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판단은 또 이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
그 어떤 요소를 갖고 판단할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이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몇 가지 부분들을 고려할 것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분이 이름하여 자강, 자강. 자강이 뭐야? 사방. 자강, 자위. 그 자자가 스스로다, 스스로. 스스로 강한 거야.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면, 즉,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당시 조선이 일본의 침략을 뭐 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다라면 사실은 다른 나라한테 도와줘 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어? 성현이가 기본적으로 싸움을 잘해. 그러면 재하가 한 번 붙자라고 했을 때 성현이가 뭐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아쉬운 소리 할 게 없다는 거야. 성현이가 뭐야? 그래 붙어. 뭐 너 정도쯤이야 하고 그냥 뭐 한다는 거야. 재하하고 싸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성현이가 재하보다 힘이 압도적으로 뭐 할 때? 약할 때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하가 너 지금 당장 빵 안 내놓으면 너 패버린다 했을 때 성현이의 선택은 빵을 재하에게 뭐 할 거냐? 그냥 갖다 순순히 바칠 거냐? 아니면 주변에 뭐 하는 애들에게 힘센 애들에게 주변 애들에게 야 재하 좀 뭐 해줘? 막아줘. 재하가 나 때리고 내 빵 뺏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 빵 너희들에게 좀 뭐 할 테니까 나눠줄 테니까 재하 좀 말려줘. 라고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나라를 지킨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라면 자력으로 자기 국방으로 또 하나의 방법은 뭘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주변의 어떤 그런 나라들과 외교를 통해서 이제 그 자기들의 나라를 지킬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당시 고종 당시에 조선은 자력으로 나라를 지킬 만한 뭐가 안 됐다는 거야. 힘이 안 됐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종임금의 선택지는 결국은 뭐야?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 외교를 통해서 일본의 어떤 그러한 침략을 막으려는 어떤 그런 작전을 세웠던 것들이고 그런 점에서 처음에는 고종 황제가 처음에는 어디에 의존했던 거야? 응? 처음에 우리나라는 어디에 의존했던 거야? 청나라. 청나라? 청나라에 의존했던 거지. 그 청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것들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을 4대 이해로 섬겼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명나라였고 나중에는 청나라. 그러니까 4대로 섬긴다는 뜻은 단지 뭐 제아가 성현이를 형님하고 섬긴다는 것들은 뭐냐면 제아가 성현이의 부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냐면 선배가 제아를 때린다고 했었을 때 누가 성현이가 재하를 뭐 해줄 거다? 보호해 줄 거다. 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저기가 있는 거야. 관계 설정이 있는 거야. 너네 그거 알아? 그 폭력배들이 시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돈 뜯어내는 거 혹시 알아? 그런 거 봤어? 영화 같은 데서? 어?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쟤야 그런 거 영화에서 본 적 없어? 뭐 자릿세 내라 하면서 폭력배들이 시장 상인들한테 돈 뜯어내고 뭐 이런 거. 아, 네. 응? 그렇게 봤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쟤야 네가 장사하고 있는데 누가 네 맘대로 장사하래 하면서 야 너 여기 자릿세대 하고 나라에서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그 폭력배들이 와가지고 하루에 뭐 5만 원씩 너한테 10만 원씩 내라고 그러는 거야. 안 그러면 이거 다 뭐 해버린다고? 엎어버린다고. 자 그렇게만 보면 쟤야 네 입장에서 어때? 음, 억울할 것 같아. 억울하고 그 폭력배가 엄청 나쁜 놈들이지. 근데 그 관계가 단지 쟤야 네가 그 폭력배들한테 일방적으로 돈을 뜯기는 관계가 아니야. 쟤야 너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 어떤 분이 이익이 될까? 잘 모르겠어요. 어, 쟤야 너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쟤야 네가 만약에 생선을 파는 사람이야. 생선 장사야. 다른 생선 장사가 그 자리에 와서 뭐 하지 못하도록, 장사하지 못하도록 그 폭력배들이 막아줘. 또 한 가지는 다른 폭력배들이 와가지고, 쟤야 너한테 돈을 뜯어가는 걸 역시 뭐 한다는 거야? 막아준다는 거야. 보호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그래서 그 폭력배들은 내가 쟤야 너가 이 자리에서 계속 뭐 할 수 있는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내가 뭐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거란 얘기지. 그러면 쟤야 너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건가? 응? 되는 거. 뭐라고? 아니야. 자, 근데 거기에서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원래 그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응? 음, 쟤야 네가 그 자리에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확보해주고 지켜주는 일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야. 내가? 네가 해야 되는 일이야? 물론 너도 해야지. 당연히 너도 해야지. 근데 네가 폭력배를 막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장사하겠다는 걸 막을 수도 없잖아. 네 힘만으로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야? 원래는. 내가 원래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국가가 하는 거야, 국가가. 아, 국가가 하고 국가가 하기 때문에 네가 뭘 내는 거야, 국가에다가. 돈을, 세금을. 세금을 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미 너는 국가에다 세금을 내고 있다고. 그런데 국가도 아닌 일개 폭력배가 와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럼 쟤야 네 입장에서는 뭐야? 이중으로 털리는 거죠, 이중으로. 어? 근데 이중직업. 만약에 국가가 그 일을 못해. 국가가 그 일을 못했을 때 너는 그 폭력배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또는 반대로 네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폭력배가 와갖고 너를 지켜준다, 뭐 한다 그러면 네 입장에서는 뭐야? 안 해도 안 돼요. 해도 되는데 생돈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억울하고 부당한 거란 거지. 아,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 지금 쌤이 이 얘기를 왜 시작했지? 쌤 지금 이거 뭘 얘기 설명하려고 이거 비유를 했는데 원래 뭘 설명하려고 했나 까먹었네. 우리가 무슨 얘기했지 그 전에 잘? 알겠어. 응? 그러니까 살짝 응. 국가에서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랑 뭔가 아니 그 전에 우리가 뭔 얘기 성현이 화장 시간 입장의 차이? 아 그래서 맞아 그 얘기하려고 했다. 그래서 쟤야 너가 너 스스로 그것들을 뭐 할 수 있는 힘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렇게 그 외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문제는 아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나 라는 부분들에서 막 국제 정세에 대한 판단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야. 어? 당시 조선은 이른바 청나라에 의존했었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세력인 뭐 일본 일본이 등장하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청나라가 뭐해 썩은 동아줄 더 이상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존재라는 자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지는 누구였던 거야? 응? 러시아. 러시아를 선택했던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아관 파천을 단행하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러시아를 선택했던 거지. 그 사실 우리나라는 뭐 미국도 생각을 했었고 도대체 우리나라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 건가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선택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것들이 우리 혼자의 일방적인 바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어? 재하가 아무리 뭐 선배야 도와줘 그랬는데 선배 생각하기에 재하 너를 도와줘도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럼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것들이 서로 이제 뭐야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꼭 이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재하나 성현이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재하가 성현이가 뭐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랑 손을 잡을 거냐 아니면 내가 내 힘을 어떻게 기를 거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세력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덮친다라면 그건 또 우리가 뭐해? 감당이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얽히고 설킨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책 142쪽 보겠습니다. 142쪽이요. 142쪽. 142쪽에 보면 용어가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하고 뭐? 제국주의와 국군주의, 군국주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대해서 둘이 책에 쓰여져 있는 말 말고 그 말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서 자기 말로 한번 쉽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붙잡고 설명하면 돼. 제하고 성인이 먼저 고른 사람이 임자야. 자기가 제국주의 할 건지 군국주의 할 건지. 제가 제국주의. 성인은 제국주의 설명하고 제하는 군국주의 설명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설명. 군국주의 설명해. 그 군국주의가 뭔가 여기서 보니까 일본이 살짝 여기서 책에서는 일본이 군국주의라고 나오는데 군국주의가 살짝 나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도 카미카제, 가이텐 등 자살 특공대 부대를 만들어 젊은 군인들의 희생을 강요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 보면은 그 당시 젊은 사람들도 그 사상에 뭔가 받아들여져 있어서 그 일본의 사상에 따라 천황을 위해 죽는 거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을 하고 그런 게 당연했던 게 군국주의라고 생각해요. 그 군국주의가 뭐냐고 그래서. 그 군국주의가 음, 뭔데 그랬냐고. 그런 양태를 보였냐고. 뭔가 나라 중심? 나라 그러니까 중심. 나라 중심, 나라 우선주는 국가주의인데. 나라의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든 게. 그래? 나라의 왕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 제아가 생각하는 그 군국주의 그 군이 임금군자가 아니야, 제아야. 다시 한번 책을 잘 봐봐. 그 임금군자가 아니야, 임금군자가 아니야. 성현이 제국주의 설명해서 제국주의 설명하고. 잠깐만요. 제국주의. 뭔가 좀, 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이 영역의 지배를 넓히는 음, 정책.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축의 모습은 그 뭐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그런 것 같은데, 일부러 좀 힘없는 나라들을 음, 골라서 음, 식민지를 한 다음에, 음, 뭐 이제, 거기서 나는 수출품, 원료 이런 거를 싼 값에 사들여서 비싼 음, 값에 팔고, 그런 음, 식으로 이익을 늘리면서, 음. 식으로. 자, 제국이라는 말은 여기서 책에 따르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이 다 뭐였다는 거야? 제국주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일본도 일본 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거 알아 혹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아, 황제국가를 그렇죠. 선포했잖아. 그 네. 대한제국의 제국하고 일제히 그 제국은 사실은 조금 달라. 그 제국주의라는 것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그뭐 같은 목표를 갖고 있었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나타나는 모습 좀 달랐는데 단지 황제의 나라라고 제국주의가 되는 건 아니고 자 어쨌든 고대 로마 제국이라고 있었던 거 알아? 네. 로마제 로마 제국 또 몽골 제국 어? 그런 제국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를 뭐 하는 거? 침략하고 지배하는 거를 목표로 해. 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해야 우리나라가 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더 발전할 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식민지를 더 많이 늘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게 특별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많이 나타난 이유는 뭐 덕분이냐면 산업혁명 때문이야, 산업혁명 때문에. 왜 산업혁명하고 제국주의와 관련이 있을까? 어, 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장이 많이 생겼지. 공장을 많이 굴리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 또 원료가 많이 필요하잖아. 근데 네. 그 에너지와 원료를 자기 나라 내에서만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에너지와 원료를 안정적으로 얻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식민지를 개척하는 거지. 이해가?
네. 근데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에너지 원료를 확보해서 그러면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생산했어. 근데 그 물건을 또 뭐 해야 돼 그러면? 어? 파는 거죠. 팔아야 되잖아. 그 물건을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건 소비 시장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성현이가 만약에 청바지 공장을 해. 어? 청바지 공장을 해서 처음에는 유성에서 시작을 했어. 유성에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청바지 공장을 뭐 예를 들면 50만 장을 만들었어. 그럼 유성에 사는 사람들이 50만 장 청바지를 그 사 입는데 나중에 이제 성현이 회사가 더 발전하려면 100만 장을 생산해야 되고 200만 장을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유성구 주민이 50만 명인데 네가 200만 장을 생산하면 그거를 유성구 주민한테 다 팔 수 있어 없어? 어? 못하 못 못하 판다는 얘기야. 그럼 너는 유성구만 아니라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대전 사람들한테 팔고 우리나라 전체에 팔고 또 나중에는 보면 네가 그 회사를 더 키워나가려면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더 이상 팔 수 없으니까 뭐라는 거야? 중국에도 내다 팔고 미국에도 내다 팔고 시장을 자꾸 뭐 한다는 거 확대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부분에서 시장을 가장 확대하기 쉬운 방법이 무슨 방법이라 생각하는 거야? 식민지. 식민지를 해서 야, 내 청바지 사. 이런 게 끝장 그 쉽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식민지를 지배한 어떤 그런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는 거야?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야. 원료를 확보하고 소비 시장을 확보하고 그것들을 촉발시킨 것들이 그 뭐야 산업혁명이었고. 근데 그럼 산업혁명 이전에는 왜 제국주의가 있었을까? 로마 제국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는 왜 제국주의가 있었을 것 같아? 제야 음, 그게 당연했습니까? 말하고 살짝 산업 키워가지고 발전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자 제국주의가 로마 제국이나 이런 것들은 커다랗게 두 가지야. 하나는 노예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뭘 확보하기 위해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즉, 내가 이 자리에서 뭐 하는 것보다 직접 농사 짓고 땀 흘려 농사 짓고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야. 남들이 농사 지은 거 뭐 해오는 게 뺏어오는 게 뺏어오는 게 더 쉽다는 거야. 또 내가 직접 일하는 것보다 뭐 남이 남 직접 잡아다가 뭐 하는 거? 일 시키는 게 더 뭐하다고 생각한 거야. 더 쉽다고 편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러한 침략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나라의 어떤 그런 힘을 키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야? 제국주의라는 거야, 제국주의. 자, 그러면 제국주의가 되려면 결국은 침략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식민지를 확보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응? 땅 땅이 영토가 아까 그 영토를 뺏으려면 뭐가 있어요? 어떻게 영토? 근데 전 군대가 있어요, 군대. 그러면 군대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제국주의 국가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뭐를 군대를 우선시하는 거야. 군대를 많이 편성하는 거야. 그리고 군인들을 최우선에 두는 거야. 전쟁을 최우선에 두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니? 전쟁해야 되니? 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자, 성현이하고 재하가 전쟁을 일으켜야 돼. 그러면 빵 공장, 연필 공장, 뭐 음료수 공장 이런 거 굴릴까? 옷 공장 이런 거 만들어야 될까? 아니 무기 공장을 만드는 게 무기 오히려 공장을 만들어야지, 무기 공장을. 무기 공장이 최우선이라는 얘기야. 그러니 사람들에게 야, 옷 같은 건 너네 뭐해? 나중에 입어. 지금 옷이 급한 게 아니야. 총알 생산하는 게 급해. 총 생산하는 게 급해. 그래서 나라 전체의 시스템을 뭐 중심으로 가져가는 거야? 군대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 보고 뭐라고 한다는 거야? 군국주의라는 거야, 군국주의. 그러면 군국주의 같은 경우는 지금 적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 안에서 토론하고 있을 시간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군국주의는 그냥 오로지 군대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운영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제국주의와 군국주의가 좋은데 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가 계속되지 못했을까? 응? 제국주의와 군국주의가 계속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지금 얘기했잖아. 남의 거 뺏어 와서 먹는 게 더 빠르다. 식민지 해갖고 올려 뺏고 상품 소비하게 하는 게 낫다. 그러면 그 방식이면 제국주의가 계속 승승장구해야지. 군대 전쟁을 통해서 뭐야 하는 게 더 빠르다라면 군국주의가 계속 승리해야지. 근데 왜 지금 현재 군국주의나 제국주의의 모습은 거의 사라졌냐고. 음, 뭔가 시대의 흐름대로 이제는 나라끼리 같이 사는 거고, 뭔가 침략하면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 나라를 돕거나 아니면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참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살짝 제국주의나 군국주의가 필요가 없고, 이제 또 말하면 이제는 요즘은 살짝 무역이나 그런 기술 같은 게 많이 발달해서 굳이 그런 거를 그 굳이 그 땅에 가서 그거를 뺏어올 필요가 없고 자신 나라에서 많이 나는 거를 이렇게 교환해가지고 그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시대의 흐름대로 달라진 게 아닐까요? 성현이 어떻게 생각해? 어, 제가 말대로 약간 좀 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나라들이 서로 같이 어우러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음과 동시에 뭔가 좀 이제 다른 방식의 사업으로도 좀 뭔가 돈을 확실하게 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닐까 점점. 음. 자, 성현이하고 제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군국주의라고 생각해봐. 성현이 제가 너 보고 군대를 한 10년, 15년씩 가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맨날 아까 말한 대로 문화, 영화 뭐 이런 것들은 못 보고 맨날 그 군사 교육만 시키고 막 뭐 총탄 생산해야 된다고 막 이런 그래서 우리가 아끼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과연 그 성현이와 제아의 마음이 어떨까? 참을 수 있을까? 처음에 몇 년은 군국주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하니까 참을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까지 그렇게 군국주의 방식에 뭐 할 수도 없다는 거야. 계속 참을 수 없다는 거야. 어? 너네 학교 선생님이 성현이하고 재하 선생님이 몽둥이 들고 이제 조용히 안 해. 공부해 하고 하면 처음엔 공부 열심히 해. 안 맞으려고. 근데 사람이란 존재가 언제까지 뭐라는 거야? 선생님이 회초리 들고 몽둥이 들고 한다 하더라도 몰아붙인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다 보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우 죽이려면 죽여 패려면 패. 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하고 거기서 뭐해? 저항하는 탈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해도 강요하고 막 빡세게 하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효율이 나중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제국주의라고 했었을 때 그 식민지 국가들이 빼앗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야. 그들 역시 빼앗기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저항하고 그러면 그 맞서고 저항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 비용이 드느니 제가 말대로 성현이 말대로 무역이라던가 다른 방식은 굳이 뭐 할 비용이 들지 않는 거야. 관리할 어떤 그런 비용이 들지 않는 거야. 그러니 제국주의 어떤 그런 방식보다 무역이나 이런 방식으로도 자기들의 이익을 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더 키울 수 있는 거야. 굳이 군대를 그 운영하는 데 드는 그런 커다란 비용 대신에 군대 이용하는 그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라면. 자, 쌤이 예전에도 그런 비유를 했던 것 같은데, 음, 재하가 엄청나게 큰 부자야. 근데 성현이가, 재하 보고 뭐해? 돈 10,000원만 달라는 거야. 어? 나타나서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10,000원만 달라는 거야. 자, 재하가 성현이에게 10,000원을 줄까 안 줄까? 안 줄 것 같아. 재하가 성현한테 10,000원을 안 줘. 뭐, 네가 이래서 돈 벌어. 네가 왜 저기 해? 그런데 성현이가 뭐 안 준다고 하면서 성현이한테 뭐 하려고 그래? 덤비려고 그래. 자꾸 해코지 하려고 그래. 그럼 재하의 선택은 두 가지야. 하나, 경호원을 고용해. 그래서 성현이가 뭐 하지 못하도록? 얼씬하지 못하도록. 그 성현이를 내쫓아. 그 재하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자, 재하가 현명할까? 재하야, 네?
뭐해? 아, 잠시만. 그죠? 너가 맞아. 현명한 것 같아? 음, 성현아, 재하가 현명한 것 같아. 너한테 10,000원 안 주려고, 너한테 안 도와주려고 재하가 경호원을 고용했어. 현명할까? 별로 안 유명한 것 같아. 왜? 병원 고용하는 게 더 비싸지 않을까? 그렇지. 경호원 고용하는데, 한 300만 원 줘야 돼. 어? 그러니까 성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냥 뭐 해주는 게, 도와주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주는 게, 오히려 더 뭐일 수 있다는 거야. 이익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 그 일이 갖는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현이가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재하 입장에서 성현이가 그냥 돈을 준다? 이것만 생각하면 분명히 뭐 한 거야? 아까운 거야. 마이너스인 거야. 그런데 만약 내가 성현이에게 돈을 뭐 하지 않았을 때, 주지 않았을 때, 내가 그럼 그거를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비용이 든다라면 그 비용과 계산해서 어느 게 더 재하에게는 더 합리적인 선택인 건가? 라는 부분들도 함께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즉, 지금 쌤의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제국주의를 운영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제국주의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고 이익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제국주의를 포기하고 나서 현재처럼 이른바 무역, 자유로운 무역, 자유무역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었을 때 얻는 이익이 있고 비용이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게 더 뭔가 이익인가라는 부분들을 봐야지. 자, 근데 만약에 성현이가 10,000원을 달라겠다가 제아가 싫어 그랬는데도 그럼 성현이가 알았어 하고 그냥 가. 그럼 성현이는 제아는 성현이에게 10,000원을 줄까? 안 주고. 안 줄 거란 얘기야. 성현이는 그러면 10,000원을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성현이는 역시 제아에게 뭐 하지 않아? 도둑질 하려고 하지 않고 뺏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왜? 괜히 10,000원 돌렸다가 제아 더덕 터지면, 제아 경화 더덕 터지면 성현이한테 손해니까. 하지만 성현이가 열을 굶고, 도저히 뭐해? 돈을 구할 데는 없어. 그럼 성현이는 뭐 어떻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뭐 한다는 거야? 제한테 달려들어서 뭘 뺏으려고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관계라는 것들은 늘 그 고정돼 있지 않아. 늘 그 상황은 뭐해?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어떤 부분들에 대한 판단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근데 단지 지금 쌤이 그 이익만 갖고 판단했는데 사람이 어떤 그런 일은 이익만 갖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뭐야? 때로는 명분, 재하가 성현이를 도와줬을 때 사람들이 야 역시 재하는 훌륭한 부자야. 우리가 존경할 수 있다. 그건 존경, 명예 이런 요소도 거기에는 뭐가 되는 거야? 포함이 되는 거야. 또, 또 알고 봤더니 성현이가 옛날에 재하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야. 그럼 과거의 어떤 관계, 인간으로서 도리, 어? 또 그 만약에 성현이가 이 세상에 없어지면 재하가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어. 그런 관계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서 그 일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책 이야기보다 다른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확장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했는데, 원래 이 책은 두 가지가 결합된 아이디어가 결합된 책이야. 뭐하고 뭐가? 이, 뭐, 이 어, 문화재로 배우는 근대 이야기는 두 근대화 가지, 문화죠. 어, 근대화 뭐하고 역사가. 뭐? 뭐라고? 근대화랑 근대사. 문화재가. 그렇지. 근대사와 문화재. 뭐 어떤 문화재를 소개하면서 그 문화재에 얽힌 근대사를 소개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컨셉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여러 문화재에 대해서 뭐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을 거고 이미 알았던 것도 있을 거고 문화재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들. 또 근대사에 관한 건 여러분이 어차피 학교 역사 시간에도 또 앞으로 중학교에 가서도 지속적인 그 역사 시간에도 이렇게 배울 어떤 그런 내용들이 겹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책은 문화재하고 근대 역사 중에서 어느 부분의 비중이 더 큰 것 같아? 근대. 내가 여기 여러분 이 책 읽어보니까 근대의 역사. 근대 역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사실은 문화재 뭐 제중원이 탁구공원이라는 부분에서 그 문화재에 관한 설명은 사실은 그닥 많지 않고 그냥 미끼로 그냥 내거는 거에 불과해서
그런 점이 이 책이 좀 아쉬운 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화재로 배우는 근대 이야기 부분에 나왔던 이 문화재라든가 근대 역사 부분들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에서도 계속적으로 학교 교과서 시간에 배울 내용이고 뭐꼭 교과서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 역사의 어떤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아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은 뭐였어? 성현이. 오늘 수업에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 얘기했던 부분이 뭔 것 같아? 성현이한테 생각하기. 뭐, 음. 그럼 네가 배운 걸 얘기해봐. 네가 배운 거를. 선생님이 강조한 게 아니라 너는 오늘 수업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배웠다. 약간 좀 그냥 이런 강대국들의 약간 음, 좀 마인드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음. 거. 강도의 마인드 어떤데? 일단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음, 대부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약간 음, 그런 거다. 약간 좀 음. 시아는 저는 살짝 오늘 제국주의랑 군국주의 그런 거랑 그 시대에 따라서 뭔가 사람들의 생각이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음, 입장에 따라서 생각도 변한다. 음.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 뭐 성현이 지아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어떠한 일들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입장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들. 어, 를 선생님이 오늘 여러 차례 강조해서 얘기했던 어떤 그런 분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들이 단지 과거의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 사건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입장들,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건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한 일도 역시 어떤 여러 가지 입장들이 결합되어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 건가 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홍길동전. 홍길동전 누가 썼어? 홍길동전 쓴 사람 누구야? 어, 허균? 허균이 쓴 홍길동전인데 최초의 한글 소설인데 그 홍길동전을 그때 허균이 썼던 어떤 그런 말투하고 어휘하고 지금 어휘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어쨌든 거의 완역 요즘 우리가 쓰는 이야기로 좀 이렇게 바꾸어서 쓴 책이기 때문에 홍길동전 그 책을 읽고 다음 주에는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